다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우리 삶의 모든 구석에 스며든 윤리예요. 이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친구의 기분을 살리려고 작은 거짓말을 할지 말지 고민하거나 교통사고에서 AI가 누굴 살릴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이끄는 조용한 힘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기후 변화가 매일 더 무거워지며 글로벌 연결로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지는 세상.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에겐 흔들리지 않는 길잡이, 도덕적 나침반이 필요해요. 여기서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합니다. 18세기 철학자였던 그는 감정의 변덕이나 낡은 관습이 아니라 이성이 도덕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의 정언명령은 화려한 말장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이에요. 그의 사상을 풀어보고 오늘날 가장 복잡한 도전에 어떻게 버텨내는지, 심지어 우리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볼지도 몰라요. 그럼 첫 질문부터 시작합시다. 윤리가 왜 이렇게 급박하게 느껴질까요? 변화의 속도 때문일까요? 기술의 무게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양심의 부름일까요? 같이 파고들어 봅시다. 그럼 이 시대의 윤리가 왜 줄타기 같은 느낌일까요? 풍경 자체가 어려운 결정의 지뢰밭이라서예요.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AI는 찰나의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 방향을 틀어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지, 그대로 가서 보행자를 칠지. 누가 더 소중한 걸까요? 이건 코딩 오류가 아니라 엔지니어와 윤리학자들을 밤새 고민하게 만드는 도덕적 수수께끼예요. 스마트폰도 그렇죠. 한 번 화면을 넘기거나 좋아요를 할 때마다 회사들이 당신 습관을 캐내서 돈으로 만들어요. 종종 제대로 된 동의조차 없이요. 사생활은 고물처럼 느껴져요. 기후 변화는 말할 것도 없어요. 수십 년간 배출을 주도한 부유한 나라들이 수리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나요? 이런 딜레마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가치의 충돌이에요. 안전 대 공정, 이익 대 존엄, 종교 경전이나 문화 관습에 뿌리를 둔 전통적 도덕 규범은 이 광풍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바뀐 지형에 맞지 않는 낡은 지도 같죠. 여기서 칸트의 틀이 등장해요. 이성을 등불로 제시하면서요. 하지만 그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이런 현대 윤리적 매듭을 푸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속도 때문일까요? 위험의 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 때문일까요? 칸트의 도덕적 나침반을 이해하려면 그를 만든 사람을 만나봅시다. 1724년 프로이센 퀘니스베르크, 지금의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서 태어난 임마누엘 칸트는 조용하고 정확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고향을 거의 떠난 적이 없었지만 그의 생각은 대륙을 넘나들며 퍼졌죠. 논리학과 형이상학 교수였던 칸트는 시간 약속을 너무 잘 지켜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매일 산책으로 시계를 맞췄다는 전설이 생겼어요. 이 규칙적인 외면 아래 혁신적인 마음이 뛰었죠. 1781년에 출간된 순수이성 비판은 철학을 뒤흔들었어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외부 세계를 그대로 비추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는 주장이었죠. 이건 단순한 학문적 고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토대를 놓았어요. 윤리에서는 도덕형 이상학 기초로 행복이나 사회적 인정 대신 이성에 뿌리 박힌 의무를 강조했어요. 왕이 도덕을 정하고 사제가 구원의 열쇠를 쥐던 시대에 칸트는 개인이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건 파격적이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행동을 보편적 기준으로 테스트할 힘을 줬죠. 그럼 이 소박한 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만들었을까요? 그의 삶과 생각의 층을 하나씩 벗겨보며 무엇이 그를 이끌었는지 알아봅시다. 이제 칸트의 도덕적 비전의 핵심, 정언명령으로 들어갑시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삶의 규칙이죠. 핵심은 이래요.
당신이 보편적 법칙으로 삼고 싶어 하는 원칙에 따라만 행동하세요. 곤란을 피하려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칸트는 묻습니다. 모두가 편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떨까요? 신뢰가 사라지고, 계약이 무너지고, 사회 자체가 풀려날 거예요. 이 개념은 두 가지 핵심 테스트를 가졌어요. 첫째, 보편 법칙 테스트. 당신의 행동이 모두에게 규칙이 되어도 혼란이 없겠나요? 세금 회피를 예로 들면 모두가 세금을 피하면 도로나 학교 같은 공공 서비스가 무너져요. 그러니 실패예요. 둘째, 목적이 아닌 수단 테스트. 모든 사람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당신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마세요. 동료의 공을 훔치려 거짓말한다면 그건 그들을 이용하는 거고 칸트는 도덕적으로 안 된다고 해요. 이건 기분 좋거나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이성에 기반한 의무예요. 높은 기준이고 변명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 같죠. 하지만 이 엄격한 잣대가 정말로 일상의 복잡한 선택을 이끌 수 있을까요? 추상에서 현실로 옮겨봅시다. 칸트의 규칙을 일상의 전쟁터로 가져와 봅시다. 교실에 앉아서 어려운 시험지를 보고 친구의 답을 훔쳐보고 싶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다들 가끔은 속이잖아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칸트의 보편 법칙 테스트가 딱 막아섭니다. 모든 학생이 속으면 시험은 의미를 잃고 교육은 웃음거리로 공정성은 먼 꿈이 되죠. 사회적 상황도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이사할 때 돕겠다고 약속했다가 피곤해서 취소한다고요. 모두가 기분 내키는 대로 약속을 깨면 신뢰가 무너지고 우정이 허술해질 거예요. 칸트의 두 번째 테스트, 목적이 아닌 수단은 또 다른 층을 더해요. 약속을 어기는 건 친구를 편리한 도구로 대하는 거고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불편해도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몰아봅니다. 이 정직은 개인에 그치지 않아요. AI 같은 기술과의 상호작용으로 퍼져나가고 도덕적 선택이 빠르게 커져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순간에 이 기준을 지킬 수 없다면 큰 결정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교훈을 디지털 세계로 가져가 봅시다. 칸트의 원칙이 새로운 경계를 마주합니다. 이제 칸트의 생각이 인공지능과 만나는 디지털 경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 자율주행차를 다시 상상해 보세요. 찰나의 선택 앞에서 방향을 틀어 보행자를 구하려 하지만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지 아니면 그대로 가서 보행자를 칠지. 칸트는 한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선택하는 생각에 반발할 거예요. 누군가를 수단으로 쓰는 거라 그의 목적이 아닌 수단 원칙에 직접 어긋나요. 그는 고의로 해치지 않는다 같은 보편 규칙을 밀어붙일 테지만 AI에 그걸 코딩하는 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엔지니어들은 깨끗한 선택이 없는 상황과 씨름해요. 도시 교통, 시골 도로, 윤리적 경계 사례 등 광고 기술 세계도 있어요. 알고리즘이 당신 데이터를 걸러내 구매로 유도하죠. 검색, 좋아요, 심지어 위치까지 모든 시스템이 우리를 이렇게 이용한다면 우리는 디지털 끈의 메인 꼭두각시가 되고 자율성은 사라져요. 칸트의 책임은 조작이 아닌 존중을 요구해요. 이건 기술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 정체성의 질문은 기계 너머로 지구로 뻗어요. 칸트의 책임이 우리가 남기는 지구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환경 측면을 알아봅시다. 이제 시선을 지구로 돌려봅시다. 여기서 칸트의 책임이 글로벌한 색깔을 띠어요. 모두가 플라스틱을 마음껏 버리고 석탄을 아무렇게나 태우며 재활용을 무시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보편 법칙이 된다면 지구는 질식할 거예요. 공기질이 나빠지고 바다는 쓰레기로 뒤덮이고 다음 세대는 상처받은 유산을 물려받겠죠. 칸트의 테스트는 여기서 실패해요. 도덕적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지구는 착취할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는 시스템이고 뒤에 오는 이들에게 빚진 유산이에요. 이를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쓰레기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밀어붙이며
기업이 탄소 발자국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기후 정상회담을 보세요. 누가 더 부담을 져야 하냐는 논쟁이 있었고, 부유한 나라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압력이 컸죠. 칸트는 그들이 역사적 책임 때문에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부 문제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죠. 플라스틱 병 하나 덜 쓰고 에너지 효율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쌓여요. 이 집단적 책임은 온라인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 특히 사생활이 다음 전장으로 연결돼요. 지나치게 연결된 세상에서 사생활은 점점 줄어드는 안식처가 되었고, 칸트의 원칙은 방패가 되어줘요. XAI나 메이체 같은 기술 거대 기업들이 당신의 클릭, 좋아요, 심지어 위치 데이터를 긁어 모아요. 종종 자세히 보지도 않는 약관 속에 동의를 숨기며요. 칸트는 이를 지적할 거예요. 명확한 동의 없이 데이터를 쓰는 건 당신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고 자율성을 빼앗는 행위예요. 모든 회사가 이렇게 캐낸다면 디지털 세계는 신뢰 없는 황무지가 될 거예요. 온라인 우정은 해지고 상업도 멈출 테죠. 우리 책임은 반발하는 거예요. 투명성을 요구하고 침투적인 추적을 거부하며 디지털 존엄을 지키는 법을 지지하는 거예요. 최근 데이터 유출 스캔들을 보세요. 수백만 사용자의 정보가 새어나가 분노를 일으켰죠. 칸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사생활만이 사회적 도전이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선 정의가 부르고 있어요. 칸트의 책임이 어떻게 경계를 넘을까요? 그걸 알아봅시다. 칸트의 시야는 글로벌 정의로 쉽게 확장돼요. 부유한 나라들이 자원을 독차지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나라가 이기적으로 군다면 글로벌 협력이 무너지고 칸트의 보편 법칙은 크게 실패할 거예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먹거리, 물, 기회의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거고 취약한 이를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원조 논쟁이 이를 보여줬죠. 역사적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기후 배상 선두에 서야 하나요? 칸트는 그렇다고 할 거예요. 이건 이성에 뿌리 박힌 도덕적 의무, 균형을 맞추는 책임이니까요. 이건 정책 문제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선택, 공정무역을 할 때마다 이 원칙이 울려 퍼져요. 하지만 정의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아요. 직장으로 스며들어 매일 윤리를 시험받죠. 칸트의 책임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직장에서 칸트의 책임은 매일의 고됨이 돼요. 마감에 맞추려 대충 안전 점검을 생략하거나 보고서를 조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직원이 그러면 신뢰가 무너지고 품질이 떨어져 회사가 보편 법칙의 심판 아래 무너질 거예요. 동료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공정히 협력하고 승진을 위해 등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기업 스캔들을 보세요. 임원들이 주가를 올리려 데이터를 조작해 일자리와 평판을 잃었죠. 칸트는 이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한 것, 도덕적 책임의 배신이라고 비판할 거예요. 이 정직의 추구는 사무실뿐 아니라 생사가 걸린 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요. 칸트의 원칙이 거기서 어떻게 버틸까요? 생명윤리는 칸트의 책임을 현미경 아래 놓아요. 안락사를 생각해 보세요. 말기 환자가 생을 끝낼 권리가 있을까요? 모두가 마음대로 그만두면 의료가 약화되고 보편 법칙이 일관성 없는 선택 아래 흔들릴 수 있어요. 칸트는 이성적인 의무를 요구할 거예요.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죠. 유전자 조작도 보세요. 지능이나 건강을 위해 배아를 조작한다고요. 모든 부모가 그러면 불평등이 커지고 일부를 완벽한 다른 이를 위한 수단으로 대할 수 있어요. 환자는 목적이어야 하고 그들의 존엄은 손상돼선 안 되죠. 유전자 조작 시험이 이런 논쟁을 촉발했어요. 과학자들이 윤리와 진보 사이에서 충돌했죠. 칸트의 선은 분명해요. 편리함보다 의무가 우선이에요.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소셜미디어는 칸트의 새로운 시험장이에요. 트롤링을 생각해 보세요. 빠른 웃음 위해
온라인에서 공격하기. 모두가 그러면 플랫폼이 독극물 웅덩이가 되고 보편 법칙은 증오 아래 무너질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돈을 위해 가짜 후원을 하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콘텐츠가 거짓이면 신뢰가 증발하죠. 칸트의 목적이 아닌 수단 테스트가 여기서 빛나요. 팔로워를 목적으로 대하고 좋아요를 위한 조작이 아닌 진짜 연결을 만들어요. 인플루언서 스캔들이 이를 증명했죠. 스타가 가짜 자선 행사를 꾸미자 팔로워는 이용당했다고 느꼈어요. 디지털 시대의 책임은 진정성이에요. 하지만 이 진정성은 화면에만 갇히지 않아요.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교육은 칸트의 책임이 젊은 마음을 형성하는 곳이에요. 시험에서 속이는 건 무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옆 친구 답을 몰래 베끼는 거. 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러면 학습의 가치가 사라지고 점수는 무의미한 숫자가 되고 공정성도 문제가 없죠. 칸트의 보편 법칙 테스트는 정직을 요구하고 선생님들이 암기 대신 이성을 키우도록 밀어붙여요. 학생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잠재력을 키우는 거고 시험 준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개혁 논쟁이 이를 다뤘죠. 시간 절약을 위해 AI가 논문을 채점해야 하나 아니면 아이들을 데이터 포인트로 축소할 위험이 있는가? 칸트는 인간의 판단을 선호할 거예요. 존엄을 지키기 위해요. 이 성장에 대한 초점은 학교를 넘어서 전쟁의 혼란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전쟁은 칸트의 책임을 불 속에 던져요. 선제 공격으로 위협을 막기 위해 먼저 치는 건 전략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모든 나라가 그러면 글로벌 평화가 산산조각 나고 보편 법칙은 끝없는 충돌 아래 실패할 거예요. 칸트의 비전은 대화로 기울어져요. 파괴가 아닌 해결을 추구하며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협상이 이를 시험했어요. 이성이 보복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책임은 평화, 권력 게임에 맞선 도덕적 입장이에요. 하지만 평화는 치유가 필요하고 그건 의료로 이어져요. 칸트의 원칙이 의학을 어떻게 이끌까요? 의료에서 칸트의 책임은 생명줄이에요. 비용 절감을 위해 치료를 거부한다. 모든 제공자가 그러면 취약한 이들이 죽고 보편 법칙은 탐욕 아래 무너질 거예요. 환자를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예산 균형만이 아니라 존엄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의료 위기, 비용 상승과 AI 진단으로 이 문제가 대두됐죠. 이익 중심 알고리즘이 인간의 공감을 덮을까요? 칸트는 의무 중심 치료를 주장할 거예요. 효율보다 접근을 보장하며요. 이 도덕적 입장은 소비 방식에 울려 퍼져요. 소비주의는 칸트의 책임을 시험해요. 싼 일회용품을 사기, 모두가 과소비하면 매립지가 넘치고 자원이 고갈돼 보편 법칙이 실패하죠. 생산자를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공정무역을 선택하고 노동 착취 공장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패스트 패션 반발이 이를 보여줬어요. 소비자들이 비윤리적 공급에 항의하며 브랜드를 거부했죠. 여기서 책임은 가치와 행동을 맞추는 신중한 소비예요. 하지만 소비는 인간만의 게 아니에요. 칸트가 동물을 어떻게 볼까요? 칸트의 초점은 인간 이성이었지만 동물은 그의 한계를 밀어붙여요. 공장식 축산, 닭을 우리에 가두기, 모두가 고통을 무시하면 잔혹함이 지배하고 보편 법칙이 흔들릴 거예요. 칸트는 동물의 목적이 아닌 수단을 직접 적용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봤죠. 하지만 불필요한 해를 피하는 의무는 적용될 수 있어요. 동물복지 법안 논쟁이 이를 다뤘어요. 공장식 축산이 금지돼야 하나요? 칸트는 이성적 연민과 맞닿으면 고개를 끄덕일지도요. 이 해는 정의와 연결돼요. 형사사법은 칸트의 엄격함을 전면에 내세워요. 부당한 선고, 가난한 이를 가두고 부자는 풀어주기. 모든 시스템이 그러면 신뢰가 녹아내리고 보편 법칙이 실패할 거예요. 피고인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복수가 아닌 정의, 처벌이 신분이 아니라 죄에 맞는 거예요. 교도소 개혁 논쟁이 이를 다뤘죠. AI 선고가 편견을 줄여야 하나
아니면 차가운 계산을 낳을까요? 칸트는 이성적 공정성을 우선시할 거예요. 하지만 정의는 법 이상의 영감을 줘요. 다음은 창작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예술을 불태울까요? 칸트의 렌즈로 본 예술은 책임에 묶인 행위예요. 명성을 위해 표절하기, 모든 예술가가 훔치면 창의성이 죽고 보편 법칙이 흔들릴 거예요. 예술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진정성을 담아 만드는 거,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술 위작 스캔들이 이를 보여줬죠. 화가가 걸작을 위조해 구매자들이 배신감을 느꼈어요. 여기서 책임은 도덕적 아름다움, 이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관계와 연결돼요. 관계에서 칸트의 책임은 단단한 실을 엮어요. 싸운 후 친구를 무시하기, 모두가 갈등 때 사라지면 신뢰가 해지고 보편 법칙이 약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힘들 때도 나타나고 편안함보다 그들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디지털 단절 증가, 사람들이 문자로 관계를 끊는가? 칸트는 이를 편의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걸로 볼 거예요. 여기서 책임은 존재에 친밀함을 쌓는 거예요. 친밀함은 커져요. 칸트가 정치에는 어떻게 들어맞을까요? 정치에서 칸트의 책임은 이성적인 사회를 요구해요. 소수를 억압해 통제하기, 모든 국가가 그러면 자유가 사라지고 보편 법칙이 실패할 거예요. 시민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건 권리를 지키는 거,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선거 논쟁이 이를 보여줬죠. 이민자 권리 정책이 유권자를 갈랐고 칸트는 포퓰리즘보다 의무를 촉구했어요. 하지만 칸트도 한계가 있어요. 그의 체계가 어디서 금이 갈까요? 다음에 비판해 봅시다. 칸트의 체계는 놀라운 것이지만 깨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 금지, 심지어 생명을 구하려고도 말라는 규칙은 위험해서 피신자를 숨기는 회색 지대에서 딱딱하게 느껴져요. 비평가들은 보편 법칙이 문화적 뉘앙스를 무시한다고 해요. 어떤 사회는 개인, 의무 대신 공동체를 중시해 칸트의 초점과 충돌하죠. 전쟁과 빈곤은 그의 틀을 더 힘들게 해요. 복잡성이 그의 깔끔한 논리를 넘어서요. 그래도 그의 핵심인 이성과 존중은 토대가 돼요. 오늘의 혼란에 어떻게 적응시킬까요? AI 시대를 위해 칸트를 적응시키는 건 부서지지 않고 구부리는 거예요. AI 윤리에서는 자율성 존중을 실용적 코딩 과제와 섞어요. 아마 완벽함보다 투명성을 우선시할 거예요. 글로벌 위기에서는 의무의 공감을 더해 그의 딱딱함을 누그러뜨려요. 그의 토대인 이성적 도덕은 남지만 AI 딜레마, 기후 행동, 문화 다양성에 맞춰 유연해져요. 연결된 세상을 위한 칸트 재구성이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무슨 뜻일까요? 칸트의 선물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평생의 도전이에요. 시험에서 속는 것부터 기후변화 대응까지 그의 정언명령은 묻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모두를 위한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면 존중의 세상이 만들어져요. 존엄이 타협되지 않는 곳에서요. 어렵죠, 맞아요. 하지만 영원하고 AI 시대의 혼란을 명료하게 가르더군요. 다음에 결정을 앞두게 되면 크건 작건 멈춰서 물어보세요. 칸트라면 뭐라고 할까요? 그가 보편화된 걸 인정할까요? 이 이성과 책임의 여정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